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면은, 채팅창에 이제 잘 들린다, 이렇게 좀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테스트로 지금 다른 채널에서 이렇게 틀어봤는데 소리가 아주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진행할 설명회는요, 헬로알고에서 이제 곧 진행되는 겨울 학기를 맞이해서 특별한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수상을 원한다면 알고리즘 역량을 길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헬로알고 겨울 학기 대개강 설명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학부모님들 또 겨울방학을 앞두고 걱정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시기에 정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다시 한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다시 한번 이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어떤 소프트웨어 교육을 선택을 하느냐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 오늘 그 방향성을 가지고 성공을 원한다면 알고리즘 역량을 길러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회를 진행해 보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 유익한 내용들로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어머님들께서 또 많은 그런 좋은 정보들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설명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헬로알고 잠실교육센터에서 원장을 맡고 있고 서울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스타트업 코드융지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배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한 지 어느덧 거의 1년여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얼른 학부모님들을 또 이렇게 학원에 모시고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싶은 마음도 또 한편으로는 굴뚝 같은데요. 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학원에 오시기 어려우신 학부모님들도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또 다른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채널 항상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좋은 컨텐츠들 많이 올리려고 하니까요. 최근에 보니까 구독자 수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좋은 내용들의 설명회나 이런 영상들을 올려서 그런지 구독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시는 학부모님들 또 학생 여러분들 헬로알고 앞으로 더 좋은 그런 내용들 많이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바쁘시지 않다면은 네, 그 시간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저도 이제 유튜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설명회 시작하기에 앞서서 헬로알고 실적 먼저 소개해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로알고가 이제 작년 2월에 개원한 이후로 이제 실적을 많이 만들어냈었죠. 또 이제 2020년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올해 또 만들었었던 좋은 실적들 업데이트해서 오늘 설명회에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실 만한 그런 좋은 실적들을 만들어냈거든요.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020 유사코 미국 정보올림피아드죠. 국가대표 상비군 한국인 학생 최초로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보딩스쿨 다니는 우땡땡 학생이 이제 유사코 파이널리스트라고 하는 미국 정보올림피아드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 있습니다. 20명 정도 선발하는 그 파이널리스트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국가대표 상비군이죠. 거기에 한국인 학생 최초로 선발이 되었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이 올해 들려왔었고요. 네, 그 다음으로 미국 정보올림피아드 부분입니다. 이제 미국 정보올림피아드 곧 시즌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 18일, 이제 다음 주 토요일,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1월, 2월, 3월까지 쭉 시험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실적은 작년 기준이고요. 작년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국가대표 과정 1명 포함해서 플래티넘 과정 2명, 골드 과정 3명, 그리고 실버 과정 28명의 그런 합격생을 배출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단순히 미국 정보올림피아드 뿐만 아니라 이제 논문이라든지 R&E, 그리고 산출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이제 MIT IE 컨퍼런스라는 MIT에서 주최하고
이제 미국 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전자전기 컴퓨터 쪽에서 가장 큰 학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컨퍼런스에서 학부생들 대상으로 논문을 이제 접수를 받았는데요. 논문 대회가 열렸는데요. 고등학생 중에서는 유일하게 논문이 채택이 됐습니다. 저희 헬로알고 멘토와 함께 이번 대회에 참가를 했고요.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 보딩스쿨 필립스 엑스터 다니는 우 땡땡 학생이 이번에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줬고요. 네, 그리고 포스코 ICT에서 진행한 AI 챌린지에서도 이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학교 필립스 엑스터 다니는 김 땡땡 학생이 이번에 포스코 ICT AI 챌린지에서 이제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면서 헬로알고가 학부모님들께서 알고리즘, 정보올림피아드 이런 쪽으로만 준비를 하는 학원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가장 열심히 공부를 하는 분야이기는 합니다만 워낙 헬로알고의 역량이 또 저희 멘토진들의 역량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런 권위 있는 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준비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정보올림피아드 소식입니다. 정보올림피아드 1차 대회에서 금상 2명, 은상 12명, 동상 19명, 장려상 10명의 수상자를 배출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정보올림피아드 2차 대회에서도 은상 9명, 동상 12명, 장려상 22명의 수상자를 배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정말 수상 실적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많아졌다는 거 어머님들께서 잘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정보올림피아드만큼 중요한 대회 중에 하나죠.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알고리즘과 관련된 대회 NYPC 넥슨 청소년 프로그래밍 챌린지에서도 본선 3명, 특별상 8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 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 부분 작년과 올해 합쳐서 총 55명의 합격생을 배출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시 제도가 조금 바뀌었었죠. 소프트웨어 영재원, 대학 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시험으로 선발을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험 선발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산출물 평가 형태로 바뀌어서 또 학부모님들께 혼선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헬로알고는 산출물 제작 역량 마찬가지로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면서요. 올해도 작년에 견주어서 부족하지 않은 그런 실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영재원 기초반에서 7명, 심화반에서 5명, 그리고 서울여대 정보보호영재원 작년 실적입니다. 아직 서울여대 정보보호영재원은 올해 입시가 시작이 되지가 않았어요. 작년 기준으로 3명, 그리고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에서 총 30명의 합격생을 배출하면서 대학 부서 영재원에서만 총 55명의 그런 합격생을 배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헬로알고는 단순히 알고리즘 그런 경시대회만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교육 그리고 엘리트 알고리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그런 로드맵 전반의 교육을 진행을 하고 또 좋은 실적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어떤 분야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을 하시든지 헬로알고를 찾아와 주시면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먼저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명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설명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요즘 너무 정말 상황이 심각해져서 걱정이 됩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말인데 또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정말로 이러다 3단계 가는 거 아닌지 학부모님들 걱정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우리 곁으로 오면서 정말 많은 부분에 변화가 발생을 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everything changing, 네,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죠.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라는 이 말이 정말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뭐 굳이 어머님들께 사례를 소개해드리지 않더라도 너무나 이미 많이 와닿으실 것 같아요. 네, 학생들 이제는 대면 수업이 정말 일상화된 그런 시기이죠.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또 여기 마켓컬리 많이 사용하시나요? 네,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맛있는 게 많다고 해서 사용해 봤는데 굉장히 편리하고 또 좋은 이렇게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면서 편리하게 쇼핑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정말 장 보러 갈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온라인 쇼핑, 코로나를 필두로 해서 더욱더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아버님들, 또 직장 다니시는 어머님들 또 많이 공감하실 내용이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재택근무, 예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었던 그런 정말 실리콘밸리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재택근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상화가 됐죠. 네, 재택근무. 그리고 심지어 여행도 요즘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행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진행할까라고 했을 때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제 커피 한 잔 가격으로 해외 여행을, 네, 마이리얼 트립이라는 이제 스타트업인데요. 이제 랜선 투어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 상에서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을 이렇게 촬영을 해서 돌아다녀 볼 수 있도록, 또 한층 더 나아가면 이제 VR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랜선 투어가 요즘 또 유행이라고 합니다. 저도 시간이 되면은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우리의 일상 전반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층 더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로알고 같은 경우에 어떤가요? 헬로알고는 네, 설명에도, 그리고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저희 교육도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로알고에서 이렇게 제가 많은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설명회가 끝나고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들, 또 처음 오신 학부모님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런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렇게 헬로알고 채널 살펴봐 주시면은요, 유익한 내용들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가 이제는 학원가에서 또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현상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요,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 네. 이 코로나 이전에는요, 어머님들께서 소프트웨어 교육하면 항상 키워드로 달고 다녔던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었죠. 근데 제가 이제 오랜 시간 소프트웨어 교육 쪽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알파고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면서 학부모님들께서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이 때로는 추상적이고 크게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아직까지는 교과 위주의 그런 공부를 많이 시키셨던 것이 현실인데요. 근데 이제 올해 초에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비대면, 온라인이 키워드, 언택트라고 하죠. 그런 키워드들이 급부상하고 또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듣는 것이 일상화가 되면서 이제는 어머님들께서 정말로 이 소프트웨어 교육, 코딩 교육이 중요하구나, 한 발 더 나아가서는 말로만 들었던 4차 산업혁명이 이제는 우리 삶에 굉장히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원에서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예전에는 학부모님들 중에서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찾아오셨는데요. 또 다른 변화 중에 하나가 요즘은 학부모님들 중에서 아버님들이 또 상담을 많이 오십니다. 실제로 아버님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시면서 정말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그리고 앞으로 앞서가기 위해서는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정말로 너무나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어머님들보다도 더 많이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아버님들이 또 요즘 많이 이렇게 학원을 찾아와 주시는 거, 상담 주시는 게 또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코로나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현실로 만들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위기로 찾아오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자영업자분들 요즘 굉장히 어려우시고, 또 이제 제조업 기반, 또 여행 산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많은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기회가 또 찾아오고 있는 산업 분야도 있죠. 뭐 인터넷과 관련된 산업, IT, 언택트, 이런 키워드들은 또 기회가 찾아오고 있는데요. 오늘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단순히 산업의 그런 위기와 기회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앞으로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직업, 그리고 그 이전의 입시와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 이 변화 속에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 오늘은 제가 입시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이 입시도 이제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발생을 하고 있고 앞으로 발생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부모님 세대의 입시 성공의 방정식이라고 하면은요, 이 국영수 중심의 그런 입시 그리고 학습을 뽑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국영수라는 이 입시 시대 성공 방정식, 바로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공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요즘은 어떤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죠? 네. 저는 이 키워드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오늘 설명회를 위해서 준비한 키워드가 아니라 이미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 입시 성공 방정식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는 국영수뿐만 아니라 코딩을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국영수 코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 국영수 코야말로 앞으로 이미 지금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게 될 우리 아이들의 입시 성공 방정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선택한 설명의 주제는요. 코딩 교육입니다. 코딩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떠한 코딩 교육이냐라고 했을 때 입시에 성공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입시 성공 방정식을 이끌 수 있는 올바른 코딩 교육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머님들께 또 아버님들 또 학생들에게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올바른 코딩 교육의 선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제가 항상 학부모님들께 여쭤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두 가지 질문을 학부모님들께 꼭 드리는데요. 첫 번째 질문, 어머님 상담 오시면은 어머님 코딩 공부 왜 시키세요? 라는 질문을 항상 드립니다. 네. 왜 코딩 공부를 시키려고 하시나요? 그러면은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주로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본인 것 같아서 또 아이의 적성이 맞는지 경험해 보고 싶어서 또는 이미 진로를 정해놓고 컴퓨터공학과 진로, 전공을 선택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또는 아이가 컴퓨터와 게임을 좋아해서 이쪽으로 좀 에너지를 쏟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런 이유로 이제 코딩을 시키고 싶어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 여기 오늘 설명회를 들으시는 어머님들께서도 이러한 이유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네, 어머님, 코딩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으세요? 그러면 왜 코딩 공부를 시키려고 하시는지는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코딩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으신가요? 라고 했을 때 사실은 명쾌하게 답변을 주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시켜야 되는지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공감을 하세요. 다양한 이유들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역량, 또는 우리 아이가 이쪽 전공과 진로를 가지고 싶어서 시키고 싶어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러한 소프트웨어 교육과 코딩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이 아직 많이 모르고 계시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또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두 가지를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기본 소양 교육으로서 코딩 교육을 시키시는 분들과 입시의 성공을 위해서 코딩 교육을 시키시는 분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결국에는 학부모님들의 니즈를 이렇게 발견해 나가다 보면은요, 기본적인 소양으로서 시키고 싶으신 학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의 입시의 성공을 위해서 이 공부를 시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기본 소양 교육, 충분히
중요하고 또 교육으로서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나라 입시의 현실을 어머님들께서 아신다면은 이제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당연히 소양 교육으로서 필수적으로 시키셔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제는 그 다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바쁜 시간 쪼개서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는데 입시 성공을 위해서 어떤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거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사례들인데요. 제가 다른 학원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보통의 소프트웨어 교육들을 이야기하면은 이제 메이커 교육, 그쵸? 하드웨어 기반의 메이커 교육들이나 아니면은 블록 코딩 또는 앱 인벤터 이런 기초적인 그런 소프트웨어 교육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학부모님들께서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께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그런 교육들을 시키시는데요. 그런 교육들을 그냥 한두 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1년, 2년, 길게는 제가 상담한 친구 중에서 초등학교 6학년인데 5년 동안이나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신 분이 계신데 그러한 교육들 중심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내가 1년, 2년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우리 아이들의 소프트웨어 교육에 투자를 하고 우리 아이들 소프트웨어 교육 시켰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와서 보니까 남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심하신 경우에는 억울해 하시고 우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가 문제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선택하실 때 정확한 정보, 이 공부를 왜 하는지 그리고 이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선택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본 소양으로서의 소프트웨어 교육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기본 소양으로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오랜 시간 지속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은 없다라고 저는 먼저 단정 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실제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보시는 것처럼 입시에 성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입시 성공을 위한 코딩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제가 항상 학부모님들께 설명하면서 보여드리는 표가 있어요. 네, 코딩 교육의 단계라는 이 세 가지 단계를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블록 코딩과 메이커 교육, 아두이노나 스크래치처럼 이러한 교육은 소프트웨어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원들에서 진행을 하는 그런 교육들이죠.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러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좀 흥미를 가지고 역량이 조금 더 발현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주로 배우시죠? C 언어나 파이썬, 자바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련해서 제가 시간을 잠깐 투자해서 어머님들께 요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요. 워낙 주변에서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다 보니까 어떤 학부모님들께서는 C 언어 배우고 파이썬 배워야 된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쭤봤더니 C 언어가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라고 그렇게 들으셨다고 해요. 또 어떤 어머님은 파이썬 배우고 C 언어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면은 파이썬이 가장 쉽대요. 네. 모두 다 맞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근데 어머님들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하실 때 있어서 놓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말 그대로 프로그래밍 언어잖아요. 프로그래밍 언어. 네, 언어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가 좋다 나쁘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 여행 갈 때 영어를 배우고 중국 여행 갈 때 중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프로그래밍 언어는 내가 어떤 목표, 그게 개발이 됐든 대회 준비가 됐든 어떤 목표를 위해서
언어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C 언어 배우고 자바 배워야지. C 언어 배우고 파이썬 배워야지. 아니, 파이썬이 제일 쉬우니까 파이썬 배우고 C 언어 배우고 자바 배우고. 이렇게 언어들만 계속 수발 겉핥기식으로 단계적으로 배워나가는 것은 실질적인 학생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길러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1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어머님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정말 팩트입니다. 팩트 그대로 제가 전달을 해드리는 거고요. 프로그래밍 언어만 배우는 걸로는 의미가 없다. 그럼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무언가 개발을 하든 제가 바로 뒤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알고리즘 학습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그런 기초적인 도구로서의 학습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지,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마치 소프트웨어 교육의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제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 어머니께서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문제 해결 역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소프트웨어 교육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 정보 교과에서 다루는 그런 소프트웨어 그 과목에서도 필요한 역량은 뭐 블록 코딩, 메이커 교육 잘 만드는 것이 아니다. 네, 프로그래밍 언어 잘 다루는 것이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 알고리즘, 문제 해결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정의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한국 정보 올림피아드, 미국 정보 올림피아드, 그 외에 다양한 경시대회 수상을 하는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교육을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먼저 감을 잡고 계셔야 되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을 하는 것이 또 메이커를 1년, 2년, 3년, 5년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교육의 끝이 아니다. 그걸로는 궁극적인 역량을 기를 수 없다라는 점을 어머님들께서 꼭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입시하면은 뭐 요즘 영재학교 과학고 입시, 뭐 고교 입시 중요하지만은 결국에는 대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럼 대학에서 원하는 코딩 역량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분은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의장님이시죠. 네. 서정현 서강대학교 소프트웨어 학부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서정현 교수님이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면접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역량을 물어보느냐라고 했을 때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특기자 또는 소프트웨어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할 때 면접을 보잖아요. 그럼 면접에서 어떤 역량을 물어보시나요? 라고 했을 때 학생들에게 면접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평가한다. 즉 어떤 역량이 필요하느냐? 문제 해결 접근 능력으로 논리적인 사고와 창의성을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은 복잡해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어떤 역량을 요구를 하느냐? 알고리즘 역량을 요구를 한다라는 것을 어머님들께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양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제가 어머님들께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시 일반 전형에서 소프트웨어 전형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은 이렇게 서류 100%로 이제 실적 평가를 하는 학교도 있지만은 실제로 대부분의 학교들은 학생부 종합으로 평가를 한다. 이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적 평가라는 것은 특기 활동 증빙 서류를 통해서 교과 내신 성적 보지 않고 또 이제 그 수능 성적 보지 않는 그런 말 그대로 특기자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외에 다른 학교들, 뭐 성대나 아니면은 서강대 이런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특기자가 아니라 일반 학종으로 선발을 한다. 요거는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적 평가를 1단계 서류에서 먼저 진행을 하는데요. 이 실적 평가 안에는 이제 뭐 정보 올림피아드 성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논문 작성한 내용들이라든지 다른 특기 활동들이 직접적으로 기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단계 서류 평가에서
학생부 자기소개서, 활동소개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활동소개서가 특기활동 증빙서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이제 특기활동 증빙서류 제출해서 이제 2단계 면접평가로 가는데요. 이 2단계 면접평가에서는 어떤 면접을 보느냐, 아까 서정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 적합도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공 적합도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키워드가 바로 다양한 알고리즘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만으로는 어머님들께서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가장 따끈따끈한, 이제 올해는 방금 입시가 끝났기 때문에 작년도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면접평가 기출문제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2022학년도 신입생 전형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면접평가라고 되어 있죠. 이 면접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요, 처음에 이제 사전 이해실이라고 해서 30분 이렇게 면접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적어서 요즘 논술 시즌이잖아요. 적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구술 면접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구술 면접 13분 동안 이제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배열에서 2진 탐색과 3진 탐색을 사용해서 X값을 찾을 때 다음 문제에 답하시오라고 해서 이렇게 관련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리면은 어머님들께서 유튜브를 끄고 나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점만 설명을 드리고요. 중요한 부분은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가 어떤 문제를 왜 출제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죠. 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진 탐색 알고리즘과 시간 복잡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헬로 알고에서는 플래티넘 과정 수준의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다. 수준으로는 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중등부, 동상, 고등부, 장려상 정도 수상할 수 있는 친구라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수행 시간을 분석하는 문제였다. 네, 이진 탐색 알고리즘과 산진 탐색 알고리즘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네, 두 알고리즘을 비교해서 더 좋은 알고리즘을 찾는 문제. 단순히 알고리즘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러한 알고리즘들을 이제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특정 알고리즘을 단순히 기억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이를 분석하고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출제자의 의도에 명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어떤 역량을 평가하는 문제였다고요? 알고리즘 역량을 평가하는 문제였다. 내가 뭘 만들어 봤습니다. 앱 개발을 해봤습니다. 웹 개발을 해봤습니다. 아두이노로 뭘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 역량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학생의 알고리즘 문제 해결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에서 학생들에게 전공 적합도를 평가하는 문제다라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이 결국에는 입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마스터키다라는 부분을 어머님들께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실제로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역량이죠. 근데 요즘 아시겠지만은 소프트웨어라는 이 역량이 이 소프트웨어 컴퓨터공학과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와 관련된 그런 엔지니어링 부분, 또 더 나아가서 통계, 수학 이런 기초학문, 더 나아가서 이공계 쪽과 관련이 없는 경제 쪽에서도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컴퓨터공학과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오늘 설명회를 많이 들으시겠지만은 단순히 컴퓨터공학과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떤 진로와 적성을 가지던 간에 이제는 이 소프트웨어 역량, 그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알고리즘 역량을 기르시는 것이 입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라는 것을 꼭 어머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학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에서도 원하는 소프트웨어 역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먼저 이제 구글 같은 경우 가장 이제 개발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죠. 근데 구글에서는 그럼 채용을 어떻게 할까라고 살펴봤더니 구글에는 이제 킥스타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킥스타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코딩 테스트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코딩 테스트를 보고 거기서 일정 수준 이상 통과한 사람들만이 면접 대상자로 선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스크리닝 작업을 코딩 테스트로 하는데요. 이 코딩 테스트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바로 알고리즘 문제가 나온다라는 부분인 거죠. 또 한층 더 나아가서 삼성 직무적성 평가, GSAT라고 하죠. 매년 수십만 명씩 몰려서 정말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고 이제 삼성 들어가기가 정말로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GSAT 수십만 대 1의 수십만 대 1은 아니죠.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자랑하는 이 GSAT를 안 보고 삼성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삼성 소프트웨어 직군 같은 경우에는 GSAT 대신에 소프트웨어 역량평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삼성 소프트웨어 역량평가에서 어떤 시험이 출제가 되느냐? 제가 기출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테트리스 이 블록들을 어떻게 하면은 겹치지 않고 잘 쌓아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라 라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헬로알고 정규 커리큘럼에서는 이제 DFS 관련된 알고리즘 골드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이고요. 정보올림피아드와 견줘봤을 때 정보올림피아드 중등부 동상 정도 수상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한 군데만 더 한번 살펴볼 텐데요. 카카오 블라인드 채용 문제. 카카오 블라인드 채용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물론 1번 문제 쉬운 문제기는 한데요.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올 수가 있구나 라고 깜짝 놀랐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카카오 블라인드 채용 기출문제 살펴볼 텐데요. 결국에는 이 0과 1로 주어진 이 이진수들을 분해를 해서 이 두 가지 블럭을 합쳤을 때 어떤 숫자가 나오느냐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트 현상과 배열 알고리즘, 헬로 알고 기준으로는 한 20주 정도 학습을 한 실버 과정 학생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정보올림피아드 수준으로 봤을 때는 초등부 동상 정도 수준의 그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이 알고리즘 역량이 지금 이제 학생들 정보올림피아드 준비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릴 텐데 어렸을 때부터 잘 쌓아 놓으면은요.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우리 학생들이 또 이제 앞으로 선망받는 그런 컴퓨터공학과와 이제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그런 진로와 적성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정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입시와 진로의 성공을 잡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키워드, 뭐라고요? 바로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어머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알고리즘 역량 중요한 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쌓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알고리즘 역량 어떻게 썼느냐? 알고리즘 역량이 참 어려운 부분이요. 보시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알고리즘 역량 쌓는 게 참 중요하고 좋은 걸 알겠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면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은 이제 알고리즘 역량을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쌓아 나가야 되는데 이제 언제부터 또 언제까지 학습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언제부터는 언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당연히 어리면 어릴수록 좋겠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어렸을 때가 아니라요. 어느 정도 교과 학습 역량이 갖춰지는 뭐 초등 한 3학년, 4학년, 뭐 늦어도 한 5학년 정도부터 시작을 해주시면은 이 알고리즘 역량을 차근차근 잘 쌓을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학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하시는 부분이 이거예요. 언제까지 그럼 이 공부를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답을 이렇게 드립니다. 중3까지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 이 공부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중3까지 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왜 중3까지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입시의 현실을 어머님들께서 또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입시 아시는 것처럼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 흔히 얘기하는 수시 학종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되죠. 그럼 수시 학종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보는 역량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초학업 역량. 기초학업 역량이라고 하면은 바로 내신 성적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을 평가를 합니다. 비교과 활동들, 우리가 학생이 지원하는 과에 관련된 그런 비교과 활동들을 얼마나 했는지, 이 학생이 정말로 우리 과에 관심이 있어서 온 건지 아니면 점수만 맞춰서 온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 전공 적합성을 통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네, 전공 적합성이 더 중요해 보이시나요? 아니죠.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기초학업 역량, 저희가 내신 대비해주는 학원은 아니지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기초학업 역량이 사실 중요합니다. 네, 당연히 내신 성적이 일단 기반이 돼야지 상위권 대학에 도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내신 성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전공 적합성이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에는요, 컴퓨터공학과는 아시겠지만 그 과만의 특수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학업 역량도 중요하지만은 학생이 얼마나 이 컴퓨터와 관련된 또 코딩,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했는지를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유난히 많이 보는 그런 학과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 적합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은 실제로 앞으로 우리 학생들, 뭐 지금 이제 고등학생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초등학생, 중학생인 친구들의 미래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릴 표는요, 이제 강남 유명 자사고 H고의 커리큘럼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렇게 쭉 이제 1학년 때 교과 기초, 탐구 과목들 이렇게 있고 국영수, 영어, 네, 과학 이렇게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요. 자,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단위수가 어마무시하죠. 8단위, 5단위, 5단위, 5단위. 네, 과학과 같은 경우에도 1학년 때만 10단위 넘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2학년 때 과학 선택으로 간다고 해서 비중이 주나요? 아니죠. 네,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해서 5단위씩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5단위씩 배정이 되어 있고요. 수학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적분, 기하 벡터 해서 5단위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선택이기는 하지만요. 자, 3학년 때 가면은 이제 물화생지, 네, 2씩 진행을 해야 되죠. 또 각각 5단위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고등학교 때 올라가게 되면은요, 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정보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정보 과목 여기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네, 정보 과목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주 조그맣게 그것도 선택 과목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 배정이 되어 있죠. 5단위. 네, 정보 선택 과목으로 5단위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이조차도 정보 과목 운영을 하지 않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정보 과목 들으러 이제 다른 학교들 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요. 뭐 여담으로 고교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일반고 진학 또는 지역 자사고 진학을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교내 경시가 많이 있는지, 또 정보 교과 선택이 가능한지, 동아리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알고 선택을 해주시는 것이 나중에 학생부 관리하기에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점도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결국에는 이렇게 국영수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내신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때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전공적 합성을 함께 쌓아 나가야 되겠다라는 거는 실제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내신과 여차하면은 수능에 이 올인을 해야 되는 중요한 고등학교 시기에 전공적 합성을 준비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경쟁 우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또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시 성공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이 공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반드시 맞춰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전공적 합성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 전공적 합성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고리즘 역량의 핵심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부모님들께서 간혹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만들어 놓은 실적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고등학교 생기부에 기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올라간다고 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에서 정보올림피아드 실적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생기부에 쓰기도 요원하고, 뭐 특기자로 가려고 하니 문이 너무 좁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생활기록부는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거잖아요. 행특이 됐든 세특이 됐든 이제 생활기록부를 선생님들이 적어주셔야 되고, 나의 이 전공 적합성, 소프트웨어 역량을 선생님들께 또 교과 안에 녹여서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학생이 소프트웨어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잘하는 학생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뭐 학생들을 지도해 보면서 느낀 점을 선생님들께서 적어 주실 수도 있지만은, 저는 중학교 때 정보올림피아드, 또 하다못해 초등학교 때라도 정보올림피아드를 입상을 하게 되면은요,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죠. 선생님과 이야기를 딱 하는데 소프트웨어 역량을 어필을 하고 싶어요. 선생님, 저 중학교 때 정보올림피아드에서 이러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가 선생님이 학생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나쁘게 표현하면 이제 색안경이라고 표현을 하죠.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다른 학생들은 뭘 만들어 봤습니다, 뭘 해봤습니다 라면서 선생님에게 이 전공적합성에 대해서 어필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나는 그렇게 구구절절히 얘기할 필요 없이 정말 최고권위의 정보올림피아드 입상 성적 하나만 가지고도 선생님들께 내가 소프트웨어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어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초등학교, 중학교 정보올림피아드 성적 어디 쓰느냐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정말로 고등학교 입시를 그러니까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나비 효과라고 하죠. 이때 준비한 이 작은 실적 하나가 정말로 입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님들께서 반드시 명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하는 이 알고리즘,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이 역량이요,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교육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알고리즘 역량, 헬로 알고에서는 어떻게 쌓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정보올림피아드 정규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헬로 알고에서는요, 이 알고리즘 역량을 쌓을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학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정보올림피아드 정규 과정인데요. 이 정보올림피아드 정규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역량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쌓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10월에 런칭한 그런 과정이죠. 이 A스쿨 과정. 이 A스쿨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역량을 프로젝트 기반으로 쉽고 재미있게 쌓아나갈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단계적으로 어떻게 알고리즘 역량을 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보올림피아드 정규 과정입니다. 이 정보올림피아드 정규 과정은 학생 목표와 학생 수준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정보올림피아드를 직접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정보올림피아드 과정. 네, 알고리즘 문제를 풀기 위해서 C++ 언어, C 언어 기반의 C++ 언어를 활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한 단계 아래 과정으로 이제 기초적인 알고리즘 학습을 쉽게 할 수 있는 이 엘리트 과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트 과정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기반의 알고리즘 문제들을 풀어나가게 되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아래 초등 3, 4학년 대상으로는 지니어스 과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니어스 과정은 이제 블록 코딩 기반의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네이버에서 개발한 엔트리를 활용을 해서 기초적인 알고리즘 학습을 저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쌓아 나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알고리즘 커리큘럼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대한민국을 넘어서 정말 세계 최고의 알고리즘 커리큘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국 정보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상비군도 저희가 배출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헬로 알고에서 가지고 있는 이 세계 최고 수준의 알고리즘 커리큘럼과 학습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컴퓨터공학과 알고리즘 연구소 연구원, 석사 출신의 그 연구원과 또 정보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의 멘토진, 연구진들이 지난 3년간 연구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낸 커리큘럼입니다. 네, 바로 알고리즘 학습을 하기 위한 체계적인 8단계의 커리큘럼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알고리즘 지니어스 과정과 알고리즘 엘리트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정보 올림피아드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브론즈 10주, 실버 10주, 골드 20주, 플래티넘 40주, 다이아몬드 40주, 그 이후에 IOI 대비반, 개인 맞춤형 학습을 하는 IOI 대비반까지 이 지니어스 과정에서 국가대표 준비까지 8단계로 체계적인 학습 커리큘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보올림피아드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올림피아드 과정의 학습 목표는요. 첫 번째로 대의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엘리트 알고리즘 인재를 육성을 하고,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입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올림피아드 수상과 좀 더 어렸을 때는 소프트웨어 영재원에 합격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세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를 하기 위한, 입시 성공을 하기 위한 알고리즘 기반의 전공 적합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하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는 있는데, 크게 이제 오프라인 학원 수업과 그리고 집에서 하는 온라인 학습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학원에서는 선생님과 함께 개념 학습과 1대1 코칭, 문제 해결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요, 온라인 학습에는 복습과 예습, 그리고 과제 해결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학과 습의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학원에는 과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놀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놀란 학부모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놀라죠. 학원에서 과제가 있는 게 당연한 건데 과제가 있는 학원에 대해서 놀라시다니, 이렇게 제가 학부모 상담을 할 때마다 놀랄 때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저는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학습은 학과 습의 균형이 중요하고요. 이 학과 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는 이 오프라인 학원 수업과 온라인 과제 학습 구조가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보올림피아드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학습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문제만 푸느냐? 그렇지는 않고 이렇게 알고리즘 노트도 작성을 하고 알고리즘 문제를 풀기 위한 아이디어, 구체화, 또 학습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마인드맵, 이런 학습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학원 내에서는 지금은 이런 모습이 너무나 그립죠. 네,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학습을 할 때는 뭐 개념에 대한 강의, 심화 문제 풀이, 그리고 1대1 멘토링 중심으로 이렇게 학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요, 저희가 10주 단위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5주 후에 중간평가, 그 다음에는 10주 후에 10주 차에 이제 과정평가, 이렇게 중간중간 과정평가를 통해서 이제 학생의 학습적인 부분에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을 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성적표로 학부모님들께 발송해 드리면서 학습 상담을 같이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런 학습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또 학습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희는 자체 개발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제 좀 더 넓은 범위에서는 이제 저희 온라인 학습실 닥터알고라는 이름으로 이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자체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저희 온라인 학습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동영상 강의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코딩 실습, 그리고 실행, 채점까지 모두 다 올인원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기 오른쪽에 조그만 버튼 보이시죠? 네, 이 버튼이 뭐냐면은요, 이제 진이라는 그런 학습 도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진이라는 시스템은요, 학생들이 과제를 하다가 또는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요, 그 진이 운영 시간에 채팅으로 이렇게 진이한테 질문을 하면은 진이가 이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이제 답변을 해주는 줄 알고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실제로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뒤쪽에서 말씀드릴 저희 멘토, 그 멘토분들 중에서도 최고 실력자 멘토가 이렇게 진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끊김없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학습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에 그런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이 화면이 이제 학생 화면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학생 화면에 들어가서 학생이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지, 또 코드는 어떻게 짜고 있는지, 또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코칭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여기 아래쪽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한 반에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수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좀 앞에 나와야 되는데, 또 실제로 칠판에서 했었던 판서 강의를 그대로 온라인에서 옮겨서 이렇게 학생들에 대한 학습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수업 역시 대면 수업과 마찬가지로 마치 선생님이 바로 옆에서 코칭을 해주는 것과 동일한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시스템은 구글의 행아웃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굉장히 편리하게 집에서도 학원과 동일한 수준의 그런 온라인 학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요,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오프라인으로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오프라인으로 나오고, 또 사정이 있거나 멀리서, 또 지방에서, 오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멀리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실시간 수업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대면 수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미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한 비대면 수업만을 통해서도 저렇게 많은 정보올림피아드 실적들을 만들어냈다라는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엘리트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엘리트 과정 같은 경우에도 뭐 뒤쪽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비대면 수업, 온라인 학습실 그대로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엘리트 과정은 어떤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파이썬 문법을 활용해서 텍스트 코딩 기초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보통 학생들이 이제 블록 코딩을 하고 나서 텍스트 코딩을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또 막상 하게 되면은 블록 코딩에 비해서 어려운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코딩을 원활하게 학습을 하기 위해서 문법이 C 언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간편한 파이썬을 기반으로 해서 알고리즘 기초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코딩 기반의 알고리즘 학습을 통해서 정보올림피아드 유형의 문제를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알고리즘 문제 해결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단순히 문제, 알고리즘 문제만 텍스트 코딩으로 푸는 것이 끝이 아니라 수업 내에서 엘리트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산수학과 비버 챌린지, 여기서 비버 챌린지라는 것은 컴퓨팅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학습 과정이다. 이산수학은 수학적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는 학습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정보올림피아드와 같은 경시를 바로 준비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학생들이 심화된 수학적 사고력과 컴퓨팅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이런 이산수학과 비버 챌린지 문제들도 함께 제공을 하게 됩니다. 지필 공부도 함께 병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엘리트 과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수업 안에서 이산수학과 비버 챌린지, 코딩이 함께 결합이 돼서 학생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번 2시간 반 기본적인 수업 시간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교시에는 이산수학 비버 챌린지를 통한 사고력의 확장, 그리고 2교시에서는 코딩을 통한 사고력의 적용과 응용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컴퓨팅 사고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총 30주차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처음에 10주에는 파이썬 기초 문법에 초점을 맞춰서 기초 알고리즘과 함께 학습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실질적인 정보올림피아드 유형의 그런 문제들을 풀기 위한 알고리즘 학습이 심층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각각 10주씩 총 30주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니어스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어스 과정의 대상은 초등 3, 4학년, 좀 저학년 대상의 블록 코딩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지니어스 과정, 상대적으로 저학년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 합격의 1차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지니어스 과정조차 저희는 입시에 성공할 수 있는 과정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교대나 한양대가 대표적이죠. 네, 뒤쪽에서 사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지니어스 과정에서 이번에 또 서울교대 합격생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자격증과 공모전에서 수상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세 번째로 아직 저학년이기 때문에 수학적 사고력과 컴퓨팅 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는 목표, 그리고 네 번째로 코딩이 마찬가지로 들어갑니다. 블록 코딩이 들어가고요. 엔트리를 통한 프로그래밍 기초 원리와 구조를 익히는 것이 지니어스 과정의 학습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니어스 과정 같은 경우에는요, 엔트리 기반의 기초학습과 소프트웨어 영재원 기출 문제를 활용한 재미있는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니어스 과정은요, 학생의 학습 발달에 맞춰서 1단계 사고, 2단계 확장, 3단계 적용, 4단계 응용의 이 학습 방법론을 바탕으로 해서 과정이 설계가 되어 있고요. 총 40주차 과정에 학습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니 1과 지니 2, 어스 1과 어스 2 과정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과정의 학습 예시를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스 과정에서 다루게 되는 이제 소프트웨어 사고력 올림피아드 서울교대에서 주최하는 대회죠. 서울교대에서 지필로 뽑았을 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사고력 올림피아드 기출 문제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엔트리를 활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보통 이제 1번, 다음과 같이 제시된 한글 자음과 모음을 활용해서 나만의 암호 해독 방법을 만들어 보자. 두 번째, 다수의 드론이 있을 때 그 각각의 드론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런 문제들이 저희가 출제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걸 바로 코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앞에서 알고리즘 노트 작성했었던 거 정규과정 설명드릴 때 보셨죠? 네, 이렇게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학생들과 발표 토론하고 또 나만의 정답을 작성해보는 이런 먼저 지필, 이런 아이디어 발산의 시간을 먼저 가진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블록 코딩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실제로 해결을 해보는 그런 학습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간단한 엔트리를 통해서 게임 만들고 이런 부분들도 지니 1, 2 과정에 일부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요,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영재원에 합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기초 사고력을 기르는데 지니어스 과정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서울교대는 어떻게 보면은 지니어스 과정을 통해서 좀 이렇게 학습을 준비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사실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또 과정을 통해서 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에는요, 서울교대보다는 한양대가 좀 문제 난이도라든지 또 알고리즘의 그런 심화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울교대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교대는 서울교대 별도로 준비를 하지만은 한양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정규과정의 하나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한양대 영재원 프로그램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양대 영재원은 보통 20주차 과정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1월에 10월이죠. 10월에 이제 영재원 입시가 있으면은요, 보통 여름 학기 때부터 한 5월 정도부터 저희가 과정을 운영을 하게 되고요. 처음에 한 11주차, 12주차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11주차에는 컴퓨팅 사고력 기초 역량을 함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CTY 유형의 기반의 컴퓨팅 사고력, 그리고 이산수학 기반의 수학적 사고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CTY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미국의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운영하는 이제 탤런티드 유스가 영재원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가장 권위 있는 영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영재 프로그램에서 학생의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구성해 놓은 그런 문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유형이 어디에 출제가 되느냐? 바로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영재원의 문제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요,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영재원 커리큘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존스 홉킨스 대학의 CTY 프로그램을 참고로 해서 운영을 한다라고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다양한 내용들의 분석을 통해서 한양대학교 대비할 수 있는 컴퓨팅 사고력을 체계적으로 길러나갈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처음에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8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유형의 알고리즘 문제 학습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심화 학습과 그다음에 IQ 테스트, 숙제로 출제가 된 부분에 대한 문제 풀이가 진행이 되는데요. IQ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뭐 1시간 동안에 100문제, 200문제 굉장히 빠르게 뭐 단어 간의 조합이라든지 다음에 나올 숫자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맞추시오. 이런 수리적인 그런 공간적인 공간지각력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이제 IQ 테스트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알고리즘 심화 학습은 무엇이냐? 뒤쪽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알고리즘 심화 학습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기르기 위한 IT 퍼즐이라는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이제 IT 퍼즐이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이 IT 퍼즐 안에 실제로 정보올림피아드에서 나올 법한 그런 알고리즘 문제들을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념화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진탐색 트리, 이진탐색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아까 한양대학교 영재원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잠시만요. 지금 좀 연결이 끊어진 것 같은데요. 네, 죄송합니다. 연결이 잠깐 매끄럽지 못했는데요. 어머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생방송의 묘미가 되겠죠. 학부모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이 부분 이제 설명드리다가 끊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심화 학습과 IQ 테스트 문제풀이로 이렇게 나눠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IQ 테스트는 학생의 공간지각력이라든지 언어 능력, 수리 능력을 판단하는 그런 뭐 60분 동안에 뭐 100문제, 200문제 빠르게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알고리즘 심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고리즘을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이제 개념 형태로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 IT 퍼즐이라는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진탐색 트리, 이진탐색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저희가 들었었죠? 맨 처음에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구술 면접 문제 설명드릴 때 이진탐색을 활용한 그런 시간 복잡도 구하는 문제가 나왔었죠. 이런 부분들도 그대로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영재원 문제에 출제가 될 수 있다. 다만 문제의 난이도라든지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이진 탐색을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뭐 선교사와 식인종 문제. 네, 같은 배를 타고 갔을 때 식인종이 선교사보다 많으면은 이제 선교사가 잡아먹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배를 이동을 시켜야지 반대편 섬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 유명한 문제잖아요. 또 이와 비슷한 문제들, 뭐 염소, 늑대, 양배추 이런 문제가 있죠. 양배추와 염소가 있으면은 염소가 양배추 먹고, 늑대랑 염소 있으면은 늑대가 염소 먹고, 이런 문제들이 대표적으로 모두 다 알고리즘에 기반한 그런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가 CTY에서 또 그 외 다양한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한양대학교 영재원 대비 프로그램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한양대 영재원 프로그램을 저희가 정규 과정에 편입시켜서 운영을 하는 이유는 물론 시즌으로 운영을 하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컴퓨팅 사고력이 결국에는 정보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코어 역량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정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이널 과정에서는 이제 실제 모의고사 형태로 IQ 테스트와 특수적성 검사 그리고 문제풀이 해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영재원 대비 과정까지 해서 정보올림피아드 정규 과정 4가지. 첫 번째로 정보올림피아드 과정, 그 다음에 엘리트 과정, 지니어스 과정, 그리고 한양대학교 영재원 대비 프로그램 이렇게 4가지 정규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A스쿨 프로그램에 대해서, A스쿨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A스쿨 과정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가을학기 개강 이후에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헬로알고에서 기존의 정보올림피아드 중심에 어떻게 보면은 뭐 학생들 표현을 빌리자면 좀 딱딱한, 좀 수학학원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학습이 이제 중심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요, 저희가 10월에 이제 가을 학기 때 얼마 전이었죠. 네, 이제 A스쿨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습니다. 근데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학부모님들께서는요, 이런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우리 아이가 컴퓨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여러 코딩 학원들을 보냈는데, 재밌다고 하는 여러 코딩 학원들을 보냈는데도 흥미가 없었다. 근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A스쿨을 보내셨는데 학생이 너무 재밌어 하더라. 그래서 실제로 이 학생 굉장히 재밌게 지금 학습을 해 나가고 있고요. 초등학교 5학년 학생 학부모님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블록 코딩 하다가 이제 A스쿨로, 이건 학생 후기인데요. 블록 코딩 하다가 A스쿨로 넘어와서 실제로 코딩을 하니까 실제로 진짜 프로그래머가 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굉장히 재밌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뭔가 배운다라는 느낌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느낄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인데요. 이번에 죄송합니다. 소프트웨어 영재원,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에 합격을 했었던 지니어스 과정을 들었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지니어스 과정에서 역량을 잘 쌓아서 소프트웨어 영재원에도 합격을 하고 또 A스쿨 과정으로 옮겨서 재미있게 알고리즘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도대체 왜 어떤 수업이길래, A스쿨 과정은 도대체 어떤 수업이길래 이렇게 반응이 폭발적일까라고 했을 때 A스쿨 교육과정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스쿨 교육과정은요, 크게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문자를 위한 프로세싱 교육과정, 지금 10월에 런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중3급자를 위한 파이썬으로 프로젝트 개발을 해나가는 파이썬 과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번 겨울학기 때 드디어 오픈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로세싱 과정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까 이제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반응이 폭발적이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걸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서 공감을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A스쿨 프로세싱 과정을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제가 앞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들었었죠. 모두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은 누구나 프로그래밍은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교육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그 과정을 개발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모두가 누구나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 배경에는 알고리즘 역량을 길러야 하는데, 이 알고리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기존의 헬로알고에서 운영을 했었던 정규 과정이 때로는 일부 학생들에게 너무 어렵게 비춰지더라. 또 학생들이 문제풀이 위주의 알고리즘 학습을 하다 보니까 또 어렵고 또 지루해하더라. 이런 부분들이 교육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다가왔었던 그런 문제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여름부터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캐치를 하고 1년 동안 열심히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알고리즘 교육을 해줄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미를 추구하다 보면은요,
입시라는 현실을 놓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입시라는 현실을 잡기 위해서 알고리즘 역량을 길러야 되는데 그 알고리즘 역량을 재밌게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등장을 한 것이 바로 Aschool 프로세싱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싱 과정은 재미있고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알고리즘부터 디지털 아트까지 융합창의 소프트웨어 중심의 프로젝트 교육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세싱 과정의 교육 내용들을 보면은요, 당연히 소프트웨어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지만은 메이커처럼 3D 프린터, 아두이노 이런 하드웨어 기반의 소프트웨어 교육 또는 하드웨어 기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요. 저희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발 소프트웨어로 배우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프로젝트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또 중요한 알고리즘적인 부분들, 또 단순히 이것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창의성, 또 역량, 또 소양 이런 부분들을 길러줄 수 있도록 디지털 아트와 관련된 부분들, 또 더 나아가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역량 중에 하나인 이 AI, 인공지능까지 저희가 다뤄볼 수 있는 과정이 프로세싱 과정의 주요 교육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프로세싱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뭐 어머님들께서 C 언어나 자바, 파이썬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프로세싱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세싱 언어, 왜 헬로 알고에서, 왜 Aschool에서는 입문자들을 위해서 프로세싱 언어를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머님들께서 스크래치 많이 아시죠? 네, 블록 코딩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이 스크래치 아시는 것처럼 MIT에서 개발된 언어이잖아요. 프로세싱 언어도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 중에 하나처럼 프로세싱도 하나의 언어인데요. 이 프로세싱도 MIT에서 개발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하나로 그 개발 목적이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시각화를 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걸 통해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언어가 프로세싱 언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프로세싱 언어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은 해외에서는 디지털 아트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의 시각화를 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언어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들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공학과 과목에서, 또 예술대학의 디지털 관련된 과목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도 다루고 있고요. 홍대, 미대, 한예종, NYU의 그런 아트스쿨에서까지 국내, 해외 가리지 않고 이 시각화에 있어서는 이 프로세싱 언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부모님들께는 아직은 좀 생소할 수 있는 언어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세싱을 그냥 가져다 쓴 것이 아니라요. 이 프로세싱 중에서 학생들의 알고리즘적인 사고, 기초적인 컴퓨팅 사고력을 길러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 내용들을 저희가 따로 구성을 해서 교재 개발을 저희가 직접 해서 이제 프로세싱을 가지고 교육에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알고리즘 역량과 소프트웨어 역량을 길러낼 수 있는 건 기본이고요. 저희는 여기에 학생의 디지털 아트, 미술적인 그런 감각, 창의성 이런 부분들도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아트가 굉장히 미대 입시에 있어서 중요한 트렌드 중에 또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단순히 실기, 붓으로 연필로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들보다 이렇게 관객들과 인터랙션, 소통할 수 있는 이 디지털 아트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과 기술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디지털 아트가 또 하나의 미대 입시의 성공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디지털 아트를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이제 NYU라든지 이런 유명 디자인 스쿨에 입학하는 사례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프트웨어 기초 교육으로서만 이 Aschool 프로세싱을 바라봐 주지 마시고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의 혹시 모를 재능을 위해서 음악학원이나 미술학원 한 번씩은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미술학원이 학생들의 정서 발달이나 그런 창의성을 위해서 중요한 교육이라는 거는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그런 미술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과연 미술학원에 가서 연필로 또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만이 과연 미술 공부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술 교육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연필이나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는 뒤쪽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학생들이 코드를 작성을 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감수성이나 창의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과정으로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과정들은 저희가 10월에 개강을 해서 5주가 지난 그 중간학습평가 때 학생들의 개인 프로젝트로 나왔었던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곧 이제 10주가 지나면은 정말 어떤 창의적인 프로젝트들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재원생 학생들의 프로젝트를 보면은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 프로세싱 5주 배워서 이렇게 멋진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알록달록이라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가져왔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자동차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뭐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까 이렇게 따로 화면 전환을 할까 하다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그림만 넣어놨습니다. 이게 자동차가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레이싱이라는 그런 프로젝트,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5주 학습해서 만든 거고요. 이건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이제 2020년 겨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뭘로 만들었느냐라고 했을 때 모두 다 한 줄 한 줄 코드를 작성을 해서 이러한 작품들을 완성을 해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붓이나 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시대가 아니라 이러한 디지털 아트까지, 또 디지털 아트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말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게임부터 더 나아가서 AI까지 이 프로세싱 언어로 모두 다 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흥미 위주의 그런 프로젝트들 플러스 알고리즘 역량까지 길러나갈 수 있는 과정이 A스쿨 과정이다. A스쿨 프로세싱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학생들이 열심히 만들면 또 공유하고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 개발한 닥터알고 온라인 학습실에 작품방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들어가시면은 다 보실 수 있어요. 작품방에 들어가시면은 학생들이 올려놓은 작품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A스쿨 프로세싱 과정 어떤 학생들에게 적합할까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 또는 블록 코딩보다 좀 심화된 내용들을 실제 텍스트 코딩을 해보고 싶은 학생들, 또 이제 학년의 구분 없이 정말 미대 입시에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차별화된 경쟁력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A스쿨의 특장점, A스쿨 프로세싱 과정의 특장점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프로젝트 방식의 수업으로서 처음 배우는 학생들도 바로바로 실행을 해보면서 이제 학생들의 그런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와 창의성을 바로바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점. 두 번째로 사실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드웨어 기반의 소프트웨어 교육, 하드웨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배운다? 뭐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럼 하드웨어 기반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 기반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저희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소프트웨어 교육, 근데 소프트웨어에서 프로세싱 언어를 통해서 시각적인 실체 표현으로서 학생들이 쉽게 소프트웨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세싱 언어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매 시간 미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학생이 그날 자신의 본인만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완성을 해서 작품방에 공유를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단순히 이 과정도 코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저희는 발표, 토론, 협업 등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습득을 하는 데도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코딩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이러한 작품들을 만들기 위한 수학적인
또 과학적인, 또 미술적인 기초 역량이 수업 시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 그리기에 대해서 배운다면은 삼각형에 관련된 삼각형의 종류, 삼각형의 결정 조건, 피타고라스의 원리 이런 부분들을 함께 프로세싱 과정에 녹여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서 자기주도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함양하는 것. 앞에 보셨던 그런 5주차에 했었던 중간 프로젝트들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선생님의 도움 없이 100% 본인이 스케치부터 프로젝트 완성까지 진행을 한 작품들이거든요. 그렇게 본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문제 해결 역량, 알고리즘 역량을 길러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중상급자를 위한 파이썬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그러면 헬로 알고에서 이제 중상급자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파이썬으로 프로젝트 과정을 만들었느냐라고 했을 때, 중상급자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알고리즘 지식, 여기서 중상급자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이제 헬로 알고 기준으로 해서 골드 과정 이상의 학생들, 어느 정도 알고리즘 학습을 한 학생들이 주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는 그에 준하는 그런 학습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본인이 열심히 지금까지 배웠었던 알고리즘 지식을 발현하고 또 실제 입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전공 적합성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과정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커밍 순, 12월 19일 바로 다음 주 8시에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실시되는, 새롭게 오픈하는 이 A스쿨 파이썬 프로젝트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별도로 설명회를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이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아버님들께서 또 학생들 반드시 다음 주 토요일 8시에도 약속 잡지 마시고, 요즘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잖아요. 집에서 다 같이, 학생, 학부모님들 다 같이 이번에 헬로 알고에서 준비한 파이썬 프로젝트 과정 설명에도 참석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들, 오늘 설명회보다 저 설명회만큼 더 좋은 내용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은 누가 우리 아이들을 이러한 과정을 지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국내 최고 수준의 헬로 알고 멘토진에 대해서, 강사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홍선기 연구소장입니다. 홍선기 연구소장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알고리즘 연구소 석사를 마친 그런 연구원 출신의 연구소장이고요. 지금 현재 헬로 알고에서 교육 컨텐츠 개발을 총괄하고 또 유사코 미국 정보올림피아드 과정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로 프로필을 말로 다 할 수,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소프트웨어 교육에 있어서는 저만큼이나 권위 있는 그런 국내 1위의 유사코 권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알고리즘 교육에 있어서는 정말 국내 최고의 권위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 신우석 교육팀장입니다. 신우석 교육팀장은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 이제 박사 수료한 그런 선생님이고요. 이제 헬로 알고에서 교육팀장을 맡고 있고, 성균관대학교에서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에서 학부를 졸업을 하고 또 석사, 박사를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 컴퓨터공학과에서 마친 멘토입니다. 경남과학고를 졸업을 하였고요. 정보올림피아드 고등부 장려상을 수상한 멘토입니다. 네, 다음으로 박민수 멘토입니다. 박민수 멘토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출신 멘토이고요. 네, 경기과학고를 졸업을 하고 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고등부 은상, 그리고 대학생 프로그래밍 대회죠. 네, ICPC에서 전국 10위, 그리고 국가대표 문제출제위원 조교로서 활동을 한 멘토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영규 멘토입니다. 김영규 멘토 서울과학고를 졸업을 하고 서울대학교 정보전기공학부 출신 멘토입니다. 네, 그래서 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고등부 은상을 수상한 멘토이고요. 뭐 이렇게 제가 멘토분들 소개를 드릴 텐데, 저희가 멘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은 이제 간략하게 소개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세한 프로필이 궁금하신 학부모님들께서는요, 이제
헬로알고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전 설명회를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한지 멘토, 네,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출신 멘토이고요. 이우성 멘토, 고려대학교 이제 사이버 국방학과 출신 멘토입니다. 그다음에 최시현 멘토, 고려대학교에서 학부, 지금은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석사 과정을 밟고 있고요. 네, 신수원 멘토, 카이스트를 졸업을 하고 카이스트에서 지금 전산학과 석사 과정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재준 멘토,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졸업하고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에서 석사 과정 밟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손용숙 멘토,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 학부 출신 멘토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현석 멘토, 이제 고려대학교 사이버 국방학과 출신 멘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이스트 출신의 서은교 멘토, 카이스트 기계공학과를 이제 학부로 졸업을 하고 이제 석사 과정까지 마친 그런 멘토입니다. 그 다음에 최민기 연구원,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출신 멘토이고요. 다음으로 김남일 연구원, 김남일 연구원은 이제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출신 멘토, 그리고 노정훈 연구원, 연구원은 카이스트 전산학과 출신 멘토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멘토와 연구진 모두 다 보시는 것처럼 뭐 영재학교나 과학고 출신은 기본이고, 또 이제 서울대나 카이스트, 고려대, 성대 이런 국내 최고 수준의 그런 대학의 컴퓨터공학과나 관련 학과 전공자 출신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뭐 이외에 다른 멘토들은 없습니다. 모두 다 이 멘토분들이 이제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교육 과정이나 교육 철학, 교육 노하우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에는 우리 아이가 어떤 선생님에게 배우느냐가 또 교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최고 수준의 이런 멘토진과 함께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좋은 그런 실적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헬로알고가 자신 있게 약속드리고 자신 있게 우리 아이들의 그런 소프트웨어 역량, 알고리즘 역량, 입시의 성공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헬로알고에서 마지막에 항상 이 로드맵에 대해서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정말로 엘리트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인재로 우리 아이가 성장을 해서 정보올림피아드 수상과 명문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합격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정보올림피아드 수상과 소프트웨어 영재원 합격, 중학교 때 중등부 정보올림피아드 수상과 특목고 진학, 그리고 고등부 정보올림피아드 수상 이후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과 명문대학 합격이라는 이 정보 영재로 발돋움하기 위한 이 로드맵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로드맵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그런 미래를 정말 헬로아이고가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 드릴 테니까요. 헬로아이고를 믿고 이번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번 겨울학기 때 헬로아이고와 함께 하시고 싶은 학부모님들께서는요, 이번 겨울학기에 신청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겨울학기 개강 안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겨울학기 12월 26일 날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주말 기준으로 학기가 시작이 되게 되고요. 12월 26일 토요일, 27일 일요일 날 각각 주말반부터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학기에는요, 저희 크게 6가지 그런 종류의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말씀드렸던 알고리즘 지니어스 과정, 그리고 A스쿨 과정, A스쿨 프로세싱 과정이죠. 그 다음에 알고리즘 엘리트 과정, 그리고 정보올림피아드 정규 과정, 그리고 ACSL, 이거는 이제 미국 유학이나 이제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 대상인데요. 아메리칸 컴퓨터 사이언스 리그라고 해서 이제 유사코와 같은 그런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된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ACSL 대비 과정, 그리고 미국 정보올림피아드 한창 지금 시즌이죠. 미국 정보올림피아드 대비 과정까지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빠졌죠. 저희가 다음 주에 설명회 때 안내드릴 이 A스쿨 과정 내에 파이썬 프로젝트 과정까지 저희가 이번에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수준과 학습 목표에 맞춰서 어머님들께서 과정을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헬로알고에서는 이제 모든 과정에 입학하기에 앞서서 입학 테스트를 반드시 응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입학 테스트는 뭐 학생들의 수준을 판단을 해서 뭐 떨어뜨리고 붙이고 이런 개념의 테스트가 아니라요.
보시는 것처럼 논리적 사고력과 컴퓨팅 사고력 기반으로 해서 학생의 학습 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을 하고 그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반과 로드맵을 설계를 해드리기 위한 그런 입학 테스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문제들처럼 공식을 대입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사고력, 수학적 사고력과 컴퓨팅 사고력을 측정하는 그런 IQ 테스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우리 아이가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기초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반과 어떤 과정과 어떤 학습 로드맵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해 나갈지를 말씀드리기 위한 거니까요. 꼭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모든 입학 테스트는 요즘 코로나 또 시기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 먼저 하시고 또 입학 테스트 신청하시면은요, 저희가 학원에 굳이 오시지 않더라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응시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요. 학부모님들께서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입학 테스트는 저희가 평일, 그러니까 대면으로 하는 경우에는요, 평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주말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늦게도 가능한데요. 저희가 입학 테스트 보는 시간과 상담 시간까지 고려를 했을 때 8시 정도까지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학 테스트 끝난 이후에 결과 상담은 테스트 직후에 대면 상담으로 바로 하시거나 바쁘신 경우에는 전화 상담 또는 비대면으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전화 상담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요 시간 같은 경우에는요, 초등 좀 저학년, 3, 4학년 지니어스 과정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40분 동안 10문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이상 엘리트 A스쿨 및 정규 과정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필기 60분 동안 20문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련해서 이전에 프로그래밍 언어 학습 경험, 파이썬이나 C 언어, 특히나 C 언어 학습 경험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프로그래밍 실기 시험을 과정에 따라서 60분에서 많게는 120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어떤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소요 시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입학 문의 및 수강 신청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월 26일, 26일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22일,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목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죠. 22일 화요일까지 수강 신청을 마감을 받을 예정이니까요. 미리미리 입학 테스트 및 입학 상담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화요일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타입니다. 12월 22일 날짜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모든 입학 문의 및 입학 테스트는 전화 상담을 기초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먼저 학원으로 전화를 주셔서 이제 방문 상담 예약 시간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해 들으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요, 여기 보시는 이 문의 전화번호, 저희 학원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은요, 지금부터 바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긴 설명회, 겨울학기 대개강 관련해서 설명회를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오늘도 역시나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 설명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정말로 이제 이번 겨울방학이 뭐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아이들의 소프트웨어 교육 또 더 나아가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시기라고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인식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의 미래 생존 또 성공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작을 하고 싶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 교육, 입시에 성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요, 이번 겨울학기 헬로알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저희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채팅을 통해서 또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른 선생님께서 답변을 바로바로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에는 채팅으로 또 편리하게 질문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또 채팅 외에 공개된 그런 채팅 외에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제 전화 상담을 또 바로 전화를 주시면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은 여기 보이시는 이 문의 전화 번호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요, 또 학원에서 제가 또 교육본부장님이 계십니다. 교육본부장님께서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오늘 설명회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방송은 10분 정도 후에 채팅으로 질문 답변을 받은 후에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